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임진왜란 이후의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임진왜란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내용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명나라는 우리나라에게 바로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리고 한 5만 명에서 많으면 10만 명까지도 파병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사 시간에 배웠었죠. 바로 이 중국은 이른바 부병제로 시작했었던 의무병제에서 모병제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즉 병사들은 전부 다 돈을 주고서 고용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우리나라에게 7년 동안 바로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7년 동안 그들에게 월급을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그거만큼 명나라의 재정에 빵꾸가 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때 당시 명나라가 그나마 좀 튼튼한 상황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때 당시에 황제가 됐었던 명나라의 만력제라고 하는 황제는 사실 굉장히 백성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돈을 막대하게 썼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랬는데 조선에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바로 군대를 보내주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긴 했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들에게 줘야 될 돈이 부족했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로 명나라의 국력이 점차 약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명나라의 국력이 약화가 되게 되니까 만주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많이 상실된 상황에서 원래는 명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명나라와 같이 교육을 하면서 조금씩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바로 여진족의 일부가 결과적으로는 누르하치라고 하는 또 다른 영웅에 의해서 후금이라고 한 나라가 세워지면서 명나라에게 적대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점차 명나라가 약해지고 후금이 세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만주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천벌받았습니다. 그 사람 때는 아니라고 하지만 바로 그 사람 아들 때에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후계를 맡긴다고 부탁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른바 에도에다가 자체적인 막부를 만들게 되죠. 이른바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당시 에도 막부는 임진왜란 당시 때에 우리나라에게서부터 가져가게 됐었던 굉장히 많은 문화재들과 더불어서 많은 기술을 갖고 있었던, 그 다음에 학문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간 다음에 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일본 문화 발전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조선의 경우에는 바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남쪽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새롭게 등장하긴 했는데 이들이 또 마음을 이상하게 먹어가지고서 조선을 다시 한 번 더 침공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북쪽 지역에는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력이었었던 후금이라고 하는 세력이 점차 힘을 키워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시 한 번 또 조선으로 침공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었겠죠.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방어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 보다시피 에도 막부가 조선에게 국교를 재개합니다. 재개하는 내용은 뭐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실 전쟁에 반대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군대는 단 한 명도 조선으로 파병된 적이 없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의 그런 국교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굉장히 좀
야갔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대마도 도주가 되게 많이 활약을 했던 것도 있긴 한데, 당시에 바로 조선에서 끌려갔었던 일부 포로 중에서 몇 명을 일본 쪽에서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면서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청할 때마다 풀어주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딴 건 몰라도 어쨌든 간에 에도 막부와 관계를 정상화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에 끌려갔었던 포로들을 다시 송환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의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조선은 일본과 바로 실질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의병장으로 나섰었던 사명대사 있죠? 이분을 조선의 전권 대신으로 보내가지고서 일본과 같이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 7,000명이 넘는 조선인 포로들을 다시 원래 조국으로 불러들이게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때 당시에 조선은 정기적으로 일본에다가 바로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사신을 이때 당시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본이 요청을 했을 때마다 이 사신을 파견했었는데, 이 파견할 때는 바로 이 조선통신사는 바로 일본에 가가지고서 조선의 여러 가지 문물 같은 것을 많이 전달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에도 막부가 사실 조선 이외에는 특별하게 외교 관계를 제대로 맺었던 나라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청나라하고도 외교 관계 잘 안 맺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에도 막부의 입장에서는 조선이란 나라가 바로 막부 쇼군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사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조선에게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쇼군이 즉위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조선 쪽에서는 이 조선통치사를 파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요, 조선 쪽에다가 사신을 파견하긴 했는데, 문제는 임진왜란 당시 때에 일본인이 바로 서울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국서를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그 길로 올라가는 길목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길목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을 파악을 해가지고 임진왜란 터졌을 때에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일본군이 진격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일본인이 계속해서 알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때 당시에 조선은 바로 일본 쪽에서 사신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동래성까지만 오게 하고, 거기에서 국서만 바로 조선 국왕이 보는 그런 형태로 교류를 해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은 일본의 사람들에게 바로 많은 것을 전달해주면서, 일본 사람들은 조선 통신사가 오게 된다고 한다면 한 500명까지도 왔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서 당대의 조선 통신사 때문에 시대의 유행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조선 통신사의 문화적 파급력이 굉장히 컸다고 하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번 광해군의 전후 복구 사업과 그 다음에 중립외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세자가 광해군이었었잖아요. 하지만 광해군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광해군보다도 선조가 임진왜란 종전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조는 생각했을 때 자기의 정식 부인의 자식이 다음 때 왕위를 계승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부인이 이미 돌아가시게 되자 두 번째 왕비를 이때 당시에 새롭게 뽑게 됩니다. 광해군이 있는 상태에서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임목대비라고 해서 광해군보다도 어렸었던 그런 사람을 바로 광해군의 새엄마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나요. 그 나이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선조는 이 영창대군이 성장하면은 세자를 바꿔버릴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영창대군이 너무 어렸을 때 선조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때 당시에 이 선조는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서 죽게 되죠. 그래서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도 간신히 세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광해군은 다음 때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광해군이라고 한다면 국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당연히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다시 전후 복구 작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7년 동안이나 완전히 조선 전체가 쑥대밭이 됐었었는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광해군은 북인 정권과 같이 손을 잡습니다. 왜 난데없이 북인 정권이냐? 당시에 바로 이제 정열입의 난이라고 해가지고서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바로 서인들이 동인들을 이제 일종의 모함이라고 해야 될까? 역모 사건을 고발해가지고서 바로 이 동인들이 대거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터지게 됐었어요. 정여립이라고 한 사람이 사실은 동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세력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들은 뭘 했었냐면 이때 당시에 서인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들과 같이 정치를 이어나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서인을 배척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의견을 분분하게 나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서인에 대해서 강경한 주장을 얘기했었던 쪽이 바로 보통 이제 실천을 중요시 여겼었던 남양 조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담 서경덕의 학풍을 계승했었던 북인 세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북인 세력이 기존의 동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유성룡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었던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남인을 구축했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는 북인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로 의병을 많이 일으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공로를 많이 세우게 되었고, 그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높은 관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른바 북인 정권은 광해군과 같이 전후 복구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국가가 농업국가인데 백성들의 농산물 중에서 일부를 바로 세금으로 받아가지고서 국가가 운영하는데, 문제는 백성들의 토지가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원상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때문에 전국에 있는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농용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광해군 시대는 이 광해군이 온전하게 전후 복구 작업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바로 북쪽에는 여진족의 후금이, 근데 남쪽에는 바로 일본이 있었으니까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해군은 어쨌든 간에 힘을 키워야 했습니다.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여러 개의 성곽들을 적극적으로 수리합니다. 백성들은 되게 난리가 났었죠. 전쟁이 끝나는데 무슨 놈의 성곽 수리냐고요? 하지만은 전쟁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광해군은 대차게 백성들을 이제 밀어붙이면서, 그러면서 성곽 수리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군사 훈련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에 대한 삶을 나름대로 이제 잘 생각을 해줬었어요. 당시에 허준 선생이 이른바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의서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로 무당이 아니라 바로 의학으로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책을 대거 굉장히 많이 인쇄를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이 전파를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중국어까지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동의보감, 되게 동양의학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 저서라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이제 많이 채용되기도 하니까요. 또한 대동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법은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사람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 이걸 이제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공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과정 중에서 기본적으로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받았었거든요.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서. 한 가족의 단위로 해서 예를 들면은 특정 지역에 귤을 12박스를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지역의 12개의 가정에다가 귤 한 박스씩을 책임지고서 바로 구해가지고서 중앙정부에 납부해라, 이런 식의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것이 생각보다 그 정도가 좀 무거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었냐면, 많은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도
귤 한 박스를 내야 되고 부자인 사람도 귤 한 박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공납을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광해군은 일단은 새로운 법을 한번 시행해보자 라고 해가지고서 경기도 지역에 한정해서긴 하지만 바로 공납으로 냈었던 특산물을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머리 숫자가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세금을 걷게 만드는 법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1결의하고 한 토지 면적당 12두에 해당하는 세금을 이때 당시에 받았었을 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곧 땅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이때 당시에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자들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의 정책을 시행했던 게 바로 이 광해군입니다. 물론 이 법은 양반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죠. 왜? 그 시대 때 모든 부자들은 다 양반이었으니까요. 때문에 양반들은 이 법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그것의 결과 바로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무려 100년의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광해군 때 다 완성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데 성공을 하긴 하죠. 이런 측면 나중에 또 이제 수업에서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립외교입니다. 즉 17세기 초째쯤에 명나라가 너무 강성했었던 후금을 공격하겠다고 대규모의 한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을 하는데, 이때 조선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조선에서도 군대 한 10,000명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군대를 좀 보내달라 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사실은 조선은 안 보내고 싶었었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조선은 사실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의리입니다. 근데 명나라는 임진왜란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었던 의리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당시의 집권당이었었던 바로 이 북인 세력들조차도 계속해서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명나라의 생각이 맞아가지고서 여진족을 일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괜찮은 거기도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광해군은 바로 이쪽 명나라의 연합군에 조선군 1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그 총대장은 바로 강홍립 장군을 시켰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군대를 출동시킬 때 바로 왕은 강홍립 장군을 잠깐 불러댑니다. 그리고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었대요. 즉 강홍립 장군이요, 그때는 전쟁터에 나가면은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명나라 군대가 승리할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싸워라. 근데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명나라의 군대가 질 것 같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선의 군대가 바로 명나라 군대와 합류를 하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명나라 군대의 군기가 완전히 엉망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조선군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조선군만 믿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루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 곳에서 바로 이때 당시에 그 여진족의 군대와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이 같이 싸움을 벌였는데, 순식간에 바로 이 조명연합군 중에서 명나라 군대의 상당수가 거의 다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조선군은 어떻게 되느냐? 조선군은 실제로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일부 전투에서 남들 맹렬하게 싸움을 벌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명나라 군대를 이기게 되었었던 바로 이 여진족의 군대의 사기를 꺾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실제로 죽게 됐었는데요. 몇천 명에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때에 갑자기 조선군 진영과 후금의 진영 사이에서 전투가 잠깐 중단됩니다. 그러더니 양쪽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강홍립 장군이 바로 후금의 루루아치에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했던 것이죠. 조선은 후금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진왜란 당시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줬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것 뿐입니다 라고 일종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누르하치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 누르하치는 조선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광해군이 의도했었던 명나라의 요구는 승낙을 하면서 명분은 되찾았는데
그러면서도 후금에게 반감을 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른바 이때 당시 광해군의 외교는 환상의 줄타기를 실제로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걸 읽어서 우리는 중립 외교라고 하죠. 자, 어쨌든 광해군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임진왜란 때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본다고 한다면 임진왜란 당시 때에 임진왜란 딱 터지자마자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륙하자마자 일본군을 배반하고서 조선군에게 항복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 사야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선조에게 되게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름을 사성 김해김씨의 임명을 받게 됩니다. 즉 김해김씨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근데 김해김씨 성씨를 갖게 되었었던 바로 이 일본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김충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본명 사야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임진왜란 당시 때에 바로 조선군에게 항복을 실제로 했습니다. 스스로 조선인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귀화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와가지고서 뭘 했었냐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청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총을 쏘는 방법 같은 것을 많이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당시에 바로 우리나라의 전쟁 준비에 지대한 역할을 했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많이 잡아갔었어요. 몇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 잡아가가지고서 당시에 네덜란드를 비롯한 많은 그런 유럽의 상인들 일본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런 유럽 상인들에게 전부 다 노예로 판매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또 한 가지 그 중에서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남겼었었는데 특히 이 도자기 기술을 갖고 싶었던 일본인들은 도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이삼평이라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본에 납치된 다음에 일본에서 되게 대우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도자기 만들 곳을 찾아가지고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일본 전역에 바로 도자기 굽는 기술이 그때 가서야 제대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서양 세력들이 중국에서부터 많은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갔었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명나라 시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명나라가 바다에서 외국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양과도 그다지 교류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른바 이 유럽 사람들은 중국의 물품들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중국 물품에 대해서 굉장한 갈증을 느꼈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중국 식품에 서양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중국풍이겠죠. 중국풍의 굉장히 화려한 도자기를 일본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일본에서부터 도자기를 사가게 되었고 그 결과 순식간에 일본은 유럽에서 도자기 대국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이 도자기 때문에 이른바 지금은 한류가 유행하죠. 바로 이때 당시에는 인류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강항이라고 하는 분도 이때 당시에 일본에 끌려가게 되셨는데 이분은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에 해당되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당시에 의병 일으키고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잡혀가지고서 일본을 끌려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지배계층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 강항이라고 하는 분을 어떤 절에다가 모셔놓고서 거기에서 포로로 감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데 바로 거기에 스님이 후지와라 세이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성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후지와라 세이카와 강항이 서로 교류를 하다가 나중에 이 강항이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사실상 성리학을 전수를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강항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후지와라 세이카는 바로 그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일본에서 성리학의 시조로서 일본 성리학의 발달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바로 새로운 작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고추,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고추 같은 경우가 이 임진왜란 때 대략적으로 약간 몇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임진왜란 때 대략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일설에 의하면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백병전 할 때에 바로 고춧가루 같은 것을 갖고 다니고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백병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고춧가루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뿌려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 맵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눈을 못 뜨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백병전에서 승리를 거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의 전투를 추구했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먹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독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이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백김치가 보통 많이 사용됐었을 때요. 물김치 이런 것이 많이 사용됐었는데 이때부터는 고춧가루가 본격적으로 음식에 사용되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담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둘 다 이제 아메리카 장문인데 유럽을 통해 가지고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명나라와 조선 사람들 간에 문화 교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이때 당시 명나라의 많은 장군들과 명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명나라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삼국지와 같은 소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시 명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숭상에 맞지 않았었던 종교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관우 있죠? 삼국지에서. 바로 이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명나라 군대가 전쟁에서 되게 많이 승리를 하기를 원했었던 선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명나라 군대의 신앙심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다가 관우를 모시는 사당 같은 것을 실제로 만들게 됐었죠. 그런 것들이 현재도 조금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삼국지와 같은 소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국의 4대 소설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지식인들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걸 보고서 이 명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경우가 진짜 많았었습니다. 때문에 이 명나라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선의 시라든가 작품 같은 것이 명나라에게 전파가 되었으니 그것을 모아가지고서 보내줬던 대표적인 엮어냈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이는 조선 시선이학관 책입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뒤로 이어서 이제 인조반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광해군은 어쨌든 간에 중립외교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인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남인이라든가 서인을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인과 서인들의 입장에서는 북인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완전히 당이 달랐었던 서인의 경우에는 북인에 대한 증오감이 굉장히 컸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광해군은 폐모살제의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유교적인 관점에 의하면 바로 이 폐모살제, 즉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뜻인데요. 이때 당시에 광해군의 양어머니였었던 바로 선조의 두 번째 왕비 임목대비가 낳았었던 자식이 영창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광해군의 통치를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많은 대신들이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서 반란을 도모한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바로 이때 당시에 광해군은 바로 그 반란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항상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선조가 사실상 마음에 들어 했었던 영창대군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영창대군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의 바로 이제 그 광해군 대안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자 눈물을 머금고서 이때 당시에 영창대군을 멀리 귀향을 보낸 다음에 증살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영창대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어머니였었던 임목대비를 궁궐에다가 가둬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정적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거한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상 일반적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유교의 국가에 있었던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해군의 이런 정치는 바로 유교의 덕목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건 핑계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바로 이 서인이 주도해가지고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남인들이 바로 이런 서인 주도의 쿠데타를 그냥 눈 감아줘요. 결과적으로는 서인은 주도하고 남인은 참여만 했었던 그런 형태의 반정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 결과 인조 반정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광해군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정통성을 잃었기 때문에 바로 임금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광해군이라고 하는 바로 세자 시절 때 불렸었던 그런 이름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가 그 뒤를 이어서 즉위를 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서인 정권이 내세웠던 그런 반정의 명분이 바로 중립외교를 반대한다는 말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서인 정권은 정권을 세우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외교 정책으로서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후금이 생각보다 너무 세진 겁니다. 자, 후금이 너무 세진 건데 광해군 때의 후금이 조선을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조선이 생각보다 힘이 셌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금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선하고 명나라가 계속해서 연합해서 후금의 성장을 견제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또한 이때 당시에 후금이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명나라하고 교류 같은 것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선하고는 어느 정도 교류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물건 같은 걸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문제는 바로 그런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조선이라는 시장이 또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후금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경제적인 바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그냥 냅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는 대놓고서 명나라하고 그 후금을 배척을 하겠다고 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해군 때에 이른바 군비를 열심히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인조도 바보는 아니라서 당시에 전국적으로 후금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군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인조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믿을 만한 무장을 바로 그 국경선 근처에 보내가지고서 거기에서 국경을 단단하게 지키게 만들었는데 이 무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출세 한번 하겠다고 자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그래서 인조 반정을 성공시켰는데 근데 국왕은 자기를 변방지로 쫓아낸 겁니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권력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것을 참지 못했었던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조선의 국경선 근처에 있었던 정예 군대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서울까지 함락당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진압되긴 했었지만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안도서부터 서울까지 모든 조선의 방어 시스템이 전부 다 이미 다 무너져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 후금을 본격적으로 건드리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명나라가 계속해서 후금을 공격을 하러 갔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패배해가지고서 도망가다가 하필이면 길을 좀 잘못 들어가지고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됐었던 그런 군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모문영 장군의 바로 명나라 군대였었는데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는 이 모문영 장군의 군대를 본국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지만 이들은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에게 계속해서 주둔하기를 원한다고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군량민을 대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 조선 정부는 바로 이 평안도의 앞바다 쪽에 가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 가도라는 섬을 빌려줘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부터 걷어진 그런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 가도에 있었던 명나라 군대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가도에 있었던 그런 일부 명군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나서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바로 후금의 배후에서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 가도에 주둔했었던 명나라 군대가 후금의 뒤를 쳐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장계를 자꾸만 올리는 거예요. 후금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바로 성가신 존재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 정부에게 이들을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인조 반정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쫓을 리가 없겠죠?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후금은 조선을 공격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교역 중단에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즉 조선을 바로 자기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지로서 바로 만들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족했던 물자를 사오는 곳으로 생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명분은 그겁니다. 광해군의 복수를 해주겠다는 명분. 하지만 이것은 그냥 사실상 명분에 불과한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정묘호란이 터집니다. 정묘호란이 딱 터졌을 때 이때 당시에 인조는 생각보다 발빨랐습니다. 그래서 호란이 딱 터지자마자 왕세자와 왕자들과 그 다음에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신마저도 조선에서 가장 최고의 군사적 요새지가 불렸었던 강화도 지역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주 그냥 방어전을 열심히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후금의 군대가 내려왔는데 이 후금의 군대가 한 평안도 넘어서 한참 쭉 내려오고 있었었는데 이미 인조의 어가가 강화도로 넘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유지해 나갈 상황이 못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금의 군대가 조선으로 나갔을 때 명나라가 뒤에서 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금도 좀 애매했고 조선의 입장에서도 그 후금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군대가 또 없었으니까 애매했고 이것 때문에 둘 다 싸움이 끝나지 않은 이상한 교착 상태가 되게 되자 결과적으로는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화해는 바로 무엇이냐면 형제의 맹약을 맺게 돼요. 즉 후금이 형이 되는 것이고 조선은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조선에서 국경선 근처에서 교역을 하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조선이 후금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명과의 웬만한 관계든 전부 다 끊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 이제 부모의 의리를 지키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다지 잘 받아들여진 편은 아니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외교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후금의 군대가 돌아갈 때쯤에 우리나라의 각 지역을 막 약탈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대표적으로 여기 보다시피 정봉수라든가 이립 같은 건 분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의병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공격을 해가지고서 끌려갔던 사람들을 되찾아내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조선도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후금의 군대가 계속해서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인조는 제대로 된 군비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 때의 황제였었던 홍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홍타이지는 이제는 나라를 더 이상 이제 후금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바로 청이라는 이름을 바꾸겠다고 딱 선언을 합니다. 청이라는 이름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명나라를 대체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조선 정부에게 이제는 청나라가 황제의 국가가 되었으니 조선은 형님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황제의 나라로서 조선이 신하가 되어서 청나라를 섬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척화론을 주장합니다. 화해를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서 조선이 이걸 거부하고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청나라 군대는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한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을 때요. 이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자 조선 정부는 일단은 백마선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적들의 공격을 막으려고 최선의 그 노력을 다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백마선성에는 임경업 장군이 조선군 최고의 정예부대를 이끌고서 열심히 끝까지 싸울 각오를 가지고서 이제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이것을 봤었던 이 후금의 군대는 속전속결을 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일부러 백마선성을 우회를 해버립니다. 싹 피해가요. 피하고서는 그대로 말 달려가지고서 서울까지 바로 달려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인조도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먼저 대신들과 그 다음에 가족들을 전부 다 강화도에 보내고 자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도에 가려고 했는데 이미 청나라의 선발대가 서울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조는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됐었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웠었던 이 남한산성에서 바로 일부러 시간을 끌으면서 청나라가 아직 완전히 남한산성을 포위하기 전에 살짝 거기에서 나와서 강화도 들어가려고 했었었는데 중간에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 제대로 사람들이 걷지도 못한 상황까지 돼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조는 강화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서 몇십일에 걸쳐가지고서 항전을 하게 되죠. 이때에 조선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군대가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김자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군사령관이 돼가지고서 각 지역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근황군들을 모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쪽에서 경상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충청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쪽에서 군대가 모집돼 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어디야 청나라의 진영을 공격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조선군이 청나라 군대와 싸웠을 때 쉽게 이길 수가 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군들은 상당수가 조총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총 총알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쉽게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실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쌍용 전투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두 개의 봉우리 같은 곳에 조선군이 딱 진영을 갖추고 있었을 때 청나라의 군대가 달려와가지고서 한쪽을 먼저 칩니다. 한쪽을 먼저 쳐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조선군은 나름대로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총알을 발사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일부 청나라 군대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다음번에 총알을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총알을 너무 빨리 써버리는 바람에 당시에 바로 청나라 군대가 제대로 이제 다 죽지도 못하고 많은 타격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갑작스럽게 총알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각 사람들이 총알을 제대로 발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그 사이에 이미 청나라 군대가 조선군 진영에 도착을 해버린 거죠. 기마병대가요. 그리고서 조선군의 상당수를 거의 학살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쪽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죽게 됐거든요. 나머지 진영 쪽으로 이번엔 청나라 군대가 달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다가오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를 계속해서 조총 사격을 통해서 격퇴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방어를 잘 하고 있었었는데 세상에 이제 안 될 것은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안 되나 봅니다. 어떤 게 벌어졌냐면 조총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챙겨놨었던 그 화약들 있죠. 근데 그 화약을 챙겨 놓았었던 화약 창고가 갑자기 폭발해버린 사태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군이 완전히 우왕좌왕하게 되었을 때 그 틈을 노려서 청나라 군대가 공격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이쪽에 있었던 조선군의 상당수가 사실상 거의 학살당하다시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군이 승리를 무조건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전라도 지역에 올라왔었던 일부 군대의 경우에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서 광교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광교산까지 올라가지고서 거기에서 청나라 군대가 대판 붙게 됐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나라의 바로 군대의 총사령관이 바로 홍타이지의 사위에 해당하는 건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이 조선의 군대와 대판 붙었는데 여기에서 조선 군대가 여러 차례 걸친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 중요한 사령관이었었던 바로 이 홍타이지의 사위까지도 전사시킬 정도가 됐었어요.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끝도 없이 몰려오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일단 후퇴를 했거든요. 그리고서 후퇴를 하면서 후발대로 따라오는 이제 전라도 지역의 군대에게 계속해서 오라고 연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광교산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조선의 군대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후발대로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 군대가 패해서 도망가고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같이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이 전투가 결과적으로는 실패가 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전군에 있는 군대를 모았었던 김자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군대를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집만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모집하고서 움직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외부에서부터의 도움도 없었고 명나라에게 도움 요청을 했었지만 도움도 안 됐습니다. 명나라 어느 전련에 조선에게서부터 얘기를 들어가지고서 바로 군대를 출동시켜서 청나라의 빈 곳을 공격하러 가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얼마 후에는 청나라 군대가 심지어 강화도까지도 함락시켜요. 그것의 결과 최종적으로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었던 인조는 바로 성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 결과 이 청태종을 향해 가지고서 신하의 예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다시피 자, 인조는 남한세성에 피난을 했었으나 군신관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서 신하의 예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건을 거서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이쪽과 관련해서는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을 바로 감안하시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조선은 그 굴욕감이 대대손손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인조의 아들이었었던 소현세자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청나라로 볼모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노예로 끌려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청나라 정부가 소현세자에게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주니까 토지 조금 주고서 거기서 그냥 대충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소현세자가 이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갖고 왔었던 폐물 같은 것을 시장에 팔아가지고서 얻은 돈으로 그 지역의 땅을 되게 넓게 만든 다음에 거기를 잘 읽었어요. 잘 읽었더니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 돈을 갖고 와가지고서 당시에 바로 시장에서 싼 값에 팔리고 있었던 조선인 출신에 해당되는 노예들을 대거 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조선인들을 해방시켜준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등 청나라 정부에서도 이 소현세자가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게 됐었죠. 하지만 국왕에게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나중에 청나라가 베이징을 함락시키면서 바로 소현세자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했었는데 돌아갔던 소현세자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었습니다. 왜?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문물, 이때 당시엔 중국이 청나라가 된 거니까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서 부국강병을 이루자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는 아들이 원망스러웠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름 모르게도 이때 당시에 소현세자는 귀국을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웃긴 것은 당시에 인조는 그렇게 죽었었던 자기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죠. 자기 며느리조차도 소현세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서 사약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자들 3명을 멀리 귀양까지 보내요. 나중에 2명은 여기 탈출하다가 나중에 죽임까지 당하기도 했었어요. 1명만 간신히 살아남게 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나중에 간신히 실제로는 이제 살아남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이 바로 효종입니다. 소현세자와 같이 청나라 끌려갔었던 바로 이 복림대군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효종이 되는데요. 이 효종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이 강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첫 번째는 여기 보이다시피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더불어서 명나라와의 의리를 계속해서 수호한다는 인식이 되게 강했었던 조선에서 효종은 전쟁을 사실상 일어나게 만든 조선의 정권이 어떤 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입니까? 바로 저기 보이는 서인이었었죠. 그런데 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암 송시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권력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효종이 무장이었었던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서 서인 정권과 같이 손잡고 이른바 북벌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 청나라가 시간이 흘러가서 조금이라도 좀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청나라에게 반대하는 다른 세력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청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북벌을 추진하게 됐었을 때 첫 번째, 비상시를 대비해서 남한산성과 그 다음에 북한산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리합니다.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군량비도 항상 잘 챙겨놔요. 그렇게 하고서 무과시험을 여러 번에 걸쳐서 펼치게 되는데 무과시험에서 무관들을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뽑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군사력을 키우고 군사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래서 군사의 숫자 많이 키웠고 조정부에도 되게 많이 만들었으며 전문적인 국왕직 속의 군대 같은 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꾸미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랬던 효종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북벌 정책이 추진이 되긴 하지만 문제는 청나라가 결국은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북벌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바로 러시아가 북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동쪽에 대한 바로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되었고, 동쪽 끄트머리에 서방의 세력들을 피해가지고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가가지고서 얼지 않는 항구를 찾겠다고 끝없이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청나라까지 만난 거예요. 청나라까지 만나가지고서 청나라와 러시아 군대가 국경선 근처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만 청나라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나라는 얘네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러시아에게 공격을 가하려고 했는데, 이때에 이 청나라가 조선에게 2차례에 걸쳐서 조총 부대를 파병을 요청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조선은 특히 조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군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군대들이 이때 당시에 그렇게 파병이 되게 되면서 이들이 바로 수백 년에 걸친 그런 조총 부대들이 청나라의 선봉대로서 러시아군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할 때마다 조선의 조총 부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정말 크게 활약을 했다고 해요. 특히 두 번째 싸움에서는 이때 당시 러시아의 군대에 부대장을 전사시킬 정도 대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군대의 힘이 얼마나 세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떨쳐 보였다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익을 얻는 쪽은 조선이겠습니까? 청나라겠습니까? 당연히 청나라겠죠.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자, 북한론, 나중에 가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선보다도 훨씬 더 청나라가 문물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북벌 운동이 싹 사그라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북쪽에 있는 나라, 즉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북학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조선 안에서 18세기에 유행을 하게 돼요. 청나라 문물 수용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자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바로 실학의 중상학파에 해당되는 주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바로 조선의 파란만장한 조선 전기의 그런 역사가 끝이 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자,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14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개. 중국, 동그라미 1번. 명예국력약과, 동그라미 2번. 여진족의 성장. 이후 후금이 건국됩니다. 자, 일본의 경우엔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에도막부. 에도막부 수립,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수립을 했었죠. 동그라미 2번, 약탈한 문화재와 포로 등을 바탕으로 한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번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 에도막부의 국교 제정에 요청이 있었고, 동그라미 2번 조선정부의 포로 송환, 동그라미 3번 국교를 회복합니다. 동그라미 4번 조선통신사, 빈칸에 적겠습니다. 조선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광해군의 전후북구 사업과 중립외교에서는요, 별표 하나, 내정정비에서 동그라미 1번 북인정권과 함께 전후북구 사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재정을 확보하게 되죠. 토지재장과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호적을 정비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국방을 강화하고 성곽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군사훈련.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4번에 민생을 안정시킵니다. 대표적으로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 만들어졌고, 동의보감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경기도에는 대동법이라는 법이 실시가 됐었죠. 자, 중립외교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17세기 초에 강성해진, 빈칸에 적겠습니다. 후금 제압을 위해서 명의 조선의 출병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동그라미 2번 출병을 했었지만 그 출병을 했었던 군대 총대장이었던, 빈칸에 적겠습니다. 강홍립 장군, 강홍립에게 정세에 대처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동그라미 3번 강홍립은 결과적으로 사루구 전투에서 후금의 군대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강홍립의 항복으로 명예 출병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후금의 반감을 사지 않게 되었었죠. 이것을 믿고서 우리는 중립외교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페이지. 자, 15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하나, 임진왜란을 통한 문화 교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인의 조선인 귀화, 김충선, 일본명 사야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고 했었죠. 동그라미 1번 조정제재법과 그 다음에 사격기술 같은 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선인 포로 출신의 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많았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강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을 전파를 해줬고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이삼평
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타자기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도자기를 제대로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본 쪽에서는 새로운 작물을 전달합니다. 동감 1번 고추, 동감 2번 담배,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고요. 명과 조선의 문화 교류에서는요, 동감 1번 조선 명예 소설 전래, 동감 2번 사신과 장수들의 요구로 조선의 시나 작품 같은 것이 명나라에 전파가 됩니다. 그런 것을 뽑아가지고 만들었었던 책이 바로 조선 시선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시들을 선발했다는 뜻이라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호란의 발발과 영향에서는요, 동감 1번 별표 하나, 배경에서는 동감 1번 중립외교, 중립외교, 동감 2번 북인의 권력 독점, 동감 3번 광해군의 폐모살제를 비판했었습니다. 결과에서는 동감 1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서인이 주도했고 그 다음에 남인이 참여하여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감 2번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동감이 3번 인조를 즉위시킵니다. 호란의 발발에서는요, 별표 2개, 배경은 동감 1번 후금의 성장, 동감 2번 서인이 집권하여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동감이 3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이관의 난으로 발생된 사회 혼란 때문에 이때 당시에 호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정묘호란부터 먼저 터집니다. 1627년에 동감 1번 평안도 가도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명군을 제거한다는 명목, 동감 2번 명과의 교역 중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감 3번 후금이 광해군, 빈칸에 적혔습니다. 광해군의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동감 1번 정봉수, 이립, 동그라미, 이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켰었어요. 하지만 이때는 피난하는 데 성공합니다. 동감 2번 인조의 강화도 피신, 형제의 맹약, 빈칸에 적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후금과 조선이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되죠. 하지만 병자호란 별표 하나, 동감 1번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척화론이 대두됩니다. 이제 화해를 배척한다는 뜻이겠죠. 척화론이 대두되면서 조선은 이것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것의 결과 이 청나라의 청태종이 직접적으로 침공하게 됐죠. 자, 병자호란이 발발되면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청태종이 직접 침공. 자, 그 다음에 한양이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인조는 미처 강화도 도망 못 가죠. 남한산성. 자,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자 청나라는 계속해서 조선군을 포위만 하고서 조선군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의 군신관계 요구 수용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북벌운동에선 세 번째입니다. 자, 배경, 동감 1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청에 대한 적대감이 상승했었고, 동감 2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했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북벌운동이 진행됐던 것인데요. 전기에서는요, 빈칸에 적혔습니다. 효종이 패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동감 1번 송시열 중심의 서인 정권, 동감 2번 무장 이완과 손을 잡고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북벌운동. 자,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동감이 1번 자, 중단되죠. 효종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죠. 효종의 갑작스러운 사망. 동감 2번 청의 강성, 이것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조선군은 청나라에게 이용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별표 하나, 나선 정벌. 교과서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좀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집어넣습니다. 청과 러시아가 충돌을 하게 됐었는데, 이때 청나라의 요청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선군이 파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혔습니다. 주로 파병됐던 군대가 빈칸에 적혔습니다. 조총부대. 이 조총부대를 파견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었었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북항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청나라를 배우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던 것이죠. 별표 하나, 18세기 밑줄 청문물의 수용을 통한 빈칸에 적혔습니다. 부국강병을 추구하자는 운동이 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